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구리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네, 이제 경제썰 튜브라는 어떤 이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경제적인 얘기를 그냥 썰처럼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대한 제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생각과 팩트를 이제 섞어서 얘기할 건데 이게 뭐 가짜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근거를 최대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사람은 아니긴 한데 또 사람마다 이게 다를 수는 있으니까.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겁니다. 일본이 반드시 망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위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망해야 한다. 이런 당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일본이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본은 나쁜 놈이니까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이 망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일본이 이제 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 이제 일본의 어떤 부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채는 요즘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일본을 알고 있던 것과 요즘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일본을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 일본 여행, 뭐 일본 애니, 뭐 일본 뭐 음식, 일본 맥주, 뭐 일본 관광, 그러니까 여행 얘기했죠. 알파 중복인데 하여튼 뭐 그런 의미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일본이었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일본은 뭐 어떤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일본 방사능이라던가 혹은 뭐 그런 흔히들 하는 뭐 혼내와 다떼바이 같은 뭐 그런 뭐 일본의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거 뭐 그다음 뭐 예전에 그 전유옥 씨가 썼던 뭐 일본 없다류의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혼재되는 그냥 일본이란 것들은 그다음에 역사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의 일본 어떤 뭐 식민지배나 이런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역사적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일본의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항상 정치도 그랬죠. 일본과 항상 투트랙이었어. 투트랙인 건 뭐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사도 있고 뭐 하고 하지만 경제 민간은 그대로 교류하는 이게 항상 우리나라는 투트랙이었거든요. 일본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뭔가 기류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반일의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커지고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속속들이 알아가는 어떤 그런 방송이나 그러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라디오나 뭐 여러 가지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그러면서 일본의 부채에 대해서도 이제 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일본 부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ECD 국가부채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디군? 일본이요. 네, 일본입니다. 일본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아니요. 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26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260%인데 2위가 이태리입니다. 2위가 이태리인데 130%예요. 그러니까 그 이태리가 국가부채가 너무 심하다 해서 유로존에서 규제를 하니 마니 이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태리가 뭐 어떻게 재정 지출을 뭐 축소시키고 뭐 구조조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그런 거 대부분 하잖아요. IMF가 막 때려잡으면 우리 이런 식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해서 합의하는 것처럼 유로존도 그래서 이태리한테 이제 규제를 안 하기로 이렇게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태리가 그렇게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하는 나라가 130%인데 일본은 260%예요. 그러니까 압도적 부채 1위 국가죠. 우리나라 얼마냐? 우리나라 39%인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100% 좀 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가부채가 양호한 국가죠.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은 기업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보면 우리나라도 부채가 적은 나라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 어쨌든 논외로 하고 일본이 국가부채가 심하다는 거를 뭐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 건 플라자 합의 때부터죠.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 바로 부채가 늘어난 건 아니고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일본이 예측한 거예요.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엔화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엔화 가치를 올리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돈을 좀 풀어서 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고 통화량을 이제 늘리면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일본의 증시, 그러니까 대부분 똑같죠. 우리나라도 지금 돈을 풀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에디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 그렇죠. 돈이 풀리면 돈은 자산으로 갑니다. 그 자산이 대부분 뭐냐? 주식 아니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의 버블 하는 게 그때 그 버블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버블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 전에는 버블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수출이 너무 잘 되니까 나라가 너무나 잘 나갔던 거고, 그러니까 7, 80년대 일본은 너무나 잘 나갔던 건데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는 이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하면서 그 돈이 자산시장에 들어가면서 버블이 급속도로 생기면서 이제 90년대 버블이 빵 터진 거죠. 버블이 빵 터지면서 버블이 터지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 뉴딜 정책 같은 걸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부채를 세가서 그때 검색해보면 많아요. 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다리를 놨다는 둥, 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뭐 고속도로를 뚫었다는 둥, 뭐 도시를 다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가부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특히 아베노믹스가 아베가 2008년에서 2011년에 미국이 일본이 자민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었죠. 근데 그때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경제 안 좋고 후쿠시마 원자력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정권 가면서 아베가 재집권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7년 반 동안 아베노믹스라는 게 시작됐죠. 아베노믹스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 양적 완화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 퀀터티브 이징인가 해서 QE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 근데 양적 완화하면 뭔가 되게 말이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뭔가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멋있게 들리기도 하고. 근데 양적 완화라는 게 솔직히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 나라 완전 털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양적 완화라는 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돈을 찍어내는 거. 그럼 일본이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일본이 돈을 찍어내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엔 1달러에 100엔이었는데 이제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20엔, 1달러에 150엔 이런 식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출이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싸지니까. 예. 미국에 예전엔 1달러로 100엔밖에 못했는데 이젠 1달러로 150엔에 가져올 수 있으면 일본 물건이 달러 가치로 더 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일본 물건이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쟁하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현대차와 도요타차, 물론 도요타가 현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쟁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의 맞다이 경쟁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맞다이는 일본 말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1대1로 맞대결하는 경쟁자는 아니지만 도요타가 더 큰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경쟁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요타 캠리나 한국의 뭐 예를 들면 소나타나 100%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볼륨 모델이잖아요. 2만 불, 3만 불대 자동차의 그 볼륨 모델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도요타차가 더 저렴해지면 당연히 형대 기아차는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이랑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은 아베노믹스 위에 엔화가 40%나 절하됐습니다. 40%.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 소비자가 40%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 기업들은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분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다 싸구려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의 수출 1위 품목이 컴퓨터, 각종 부품 이런 것들이 수출 1위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92%인가? 중국 무역 흑자의 90%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싸구려 물품만 파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같이 경쟁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은 죽을 맛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정책입니다. 나쁜 정책이에요. 즉 이게 뭐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네들은 돈을 계속 무한정 찍어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합니다. MMT 뭐 검색해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뭐 모던 머니터리 티오리라 그래서 뭐 현대통화이론이라 그래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즉 이런 이 달러나 뭐 엔화나 뭐 유로 뭐 이런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통화를 풀어서 그 통화를 이용해서 세계 경제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계속 무한정 돈을 찍어도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예. 왜냐면, 아니,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에디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골프채를 만들었어. 열심히 일을 해서 골프채를 만들고 열심히 일해서 골프웨어를 만들었어.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어떻게 해? 윤정기 그냥 돌려가지고 요 종이 쪼가리에 1000 딱 찍은 다음에 그 돈으로 네 골프채 내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건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 찍어내서 그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선진국들은 그냥 돈만 찍어내면 신흥국들의 재화를 그냥 사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엄청난 모럴 해저드죠. 네. 그게 현대통화 이론이에요.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이나 일본도 뭐라 그랬냐면 공짜 정심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행동한 건
실제로 그 MMT 이론대로 행동한 거죠. 아베니믹스 4,400조를 찍어냈어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잖아요. 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벤 버네키 FRB 의장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인 거죠.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거죠. 예. 근데 달러는 뭐 그렇다고 치죠. 달러는 전 세계에서 실제로 필요하니까. 예. 예전에 근본이제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그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니까 뭐 그리고 미국은 뭐 천조국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하자. 뭐 어쩔 수 없잖아. 미국은 너무 힘이 세잖아. 뭐 세계의 경찰이고. 그렇다 칩시다. 엔화는 엔화가 그 정도인가? 그렇지 않잖아.